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요새 정규 강의 준비한다고 뛰어다니다가 어젯밤부터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기절했다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전을 좀 젊었을 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저 부동산 공부 한창 할 때는 하루에 3, 4시간 잤어요. 3년 반쯤 됐을 때 그때 쓰러졌었죠. 건강 이상이 좀 있었고요. 결국 제가 원하는 걸 얻는 대신에 저는 건강을 좀 잃었다고 볼 수가 있죠. 마침 부동산 쪽에서 제가 약간 이름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한창 응원해 주실 때 악플에 그런 내용이 많았어요. 너 돈 그만큼 벌었으면 좀 아파라. 대가를 치러라. 이런 얘기가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그게 인간의 논리인 것 같아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다고 믿지만 인정하지 않는 거. 공짜는 없다. 뭔가를 얻으면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 악플 다시는 분들은 뭘 얻고 뭘 잃겠어요? 뭔가 내 기분적 쾌감이나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어떤 분풀이 감정 쓰레기통에 해소를 하는 동시에 거꾸로 본인이 만들 수 있는 기회와 어떤 뭔가 또 잃겠죠. 이렇게 다 밸런스인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요새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요것뿐만이 아니고요.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철저히 돈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공짜가 있을 리가 없는데 이거 뭐냐면 여러분 임대차 3법 기억나시죠? 2020년도 8월 달에 나왔잖아요. 거기서 갱신권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의사표명을 하면은 거부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딴 것도 아니고 1차, 2차 넘어서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는데 집주인이 임차인의 갱신권을 거절하기 위해서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야만 한다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즉 이거를 가지고 보면은 갱신권 거절이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전으로 돌아가서 임대차 3법은 어떤 걸까요? 그냥 사회적 비용으로 따졌을 때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에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에게 혜택이 갑니다. 그러면 정부는 뭘 얻죠? 인기를 얻습니다. 표를 얻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상해요. 정부는 표와 인기를 얻었죠. 임차인은 혜택을 얻었죠. 집주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2년 더 살 수 있는 정말 강력한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비용은 누가 내는 거죠? 야, 그런 거에 비용이 어딨어란 얘기는 틀린 내용이에요. 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세상 모든 거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비용은 누가 낼까요? 아마 집주인이 낸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집주인이 내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공동적으로 이 비용을 내는 사람이 같이 있어요. 2명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집에 어쩌면 들어올 수도 있었던 신규 임차인. 어쩌면 이 집을 사서 들어올 수도 있었던 잠재적 매수인. 이렇게 3명, 집주인과 잠재적 신규 임차인, 잠재적 신규 매수인이 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짜라고 여기고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즉 정리를 해보자면 갱신권 거절이 어려워진다. 물론 이거의 사회적 옳고 그름은 떠날게요. 이거는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들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정부도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반대급부로 집주인이 안 좋아질 거니까 집을 사서 전세를 놓는 사람이 줄어들 거예요. 이게 조금이지만 너무 크진 않겠지만 어쨌건 맞죠. 왜냐면 임대사업 못 해먹겠다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규 임차인은 전세를 구하기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집들이 급매로 나올 수 있거든요. 전세가가 너무 낮으면 2가지예요. 전세가가 너무 낮으면 갱신권을 정말 쓰고 싶어요. 맞죠? 비싼 전세 주기 싫으니까. 대신에 집주인은 급매로 팔고 싶죠. 전세가가 너무 낮으니까 이걸 비워버리고 공실로 팔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급매로 나올 건데 이런 급매를 살 수 있는 매수인이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즉 이런 쪽으로 가면은 누군가는 얻고 누군가는 잃을 건데 여러분의 포지션에 맞게 해석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거주 의무 폐지만 문제가 아니다. 아무런 입법 공백 언제까지. 지금 여당 야당 의석수가 다르잖아요. 여당이 뭘 해도 야당이 통과를 안 시켜요. 근데 이것만 핑계대기에는 지금 정권 바뀌지 2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실거주 의무 폐지, 취득세 완화 이런 거 솔직히 여당에서 강력하게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왜냐면 국민적 여론 자체가 그거 부동산 투기 부추긴다고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이번에 야당은 명확히 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반대하면서 이거는 투기를 부추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이거 실거주 의무 폐지 안 하는 거 사회적 비용은 뭘까요? 공짜는 없어요. 이거 폐지 안 하면 뭐가 좋아요? 그 정치하는 분들은 표를 얻겠죠. 누군가의 응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분양받은 사람이 이 집을 전세로 놓을 수 있어요. 이걸 폐지 안 하면 전세를 못 놓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신규로 입주되는 아파트의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은 전세의 수요가 일정 이상 있다는 전제 조건이 맞습니다. 아무튼 사회적 비용으로 따지면은 전세가 줄어든다. 또는 전세가 부족해진다. 멀리 봐서 수요가 좀 있다면은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안 팔리면 오피스텔 공급 시가 말라간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장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시장을 눈여겨봤거든요.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는 거는 일단 이거는 잘라내야 돼요. 아파트를 산다는 옵션은 없어요.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아파트 살 마음이 없었어요.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다음에 고민은요. 월세나 전세가 남아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내려갔어요. 금리가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니까 이 주거지를 낮추시더라고요. 오피스텔로 아니면 뭐 약간 빌라로 아니면은 고시텔까지. 고시텔 가시면 옛날이랑 수요가 달라요. 학생이 70, 직장인이 30이었던 곳이 가보니까 직장인 50, 학생 50으로 변했더라고요. 밀려온 거죠. 그러면 오피스텔이 공급이 이제 잘 안 될 거거든요. 오피스텔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오피스텔은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오피스텔은 우리 사회에서 왜 필요할까요? 사회 초년생들이 월세나 전세로 살아가는 곳이죠. 신규 오피스텔은 또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후 세대는 이걸 가지고 재테크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 돈을 넣어요. 쉽게 얘기해서 오피스텔이 지금 큰일 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오피스텔 수요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일명 대체 상품이라고 불리거든요. 그 오피스텔 공급이 부족해지면 결국 사람들이 나중에 주거지가 월세나 아니면 뭔가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면 도망갈 곳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맨 마지막에 서구 사회를 예를 들면은 신규 주택이 아니라 구축에 비싼 돈을 내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여러분 그 가끔 유럽의 영화 보면은 진짜 쓰러져가는 집인데 거기 월세 엄청 비싸거든요. 그게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거기 분들은 신축 싫어하겠어요? 새 집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오피스텔 일부가 신축이 상당히 저렴하지만 그 신축이 가격이 조금씩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오피스텔 투자할 때 느꼈던 건데 제가 오피스텔 투자를 장기로 안 하기로 마음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신규 공급이 너무 쉬워요. 대단히 쉽다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비해서 너무 쉽게 오피스텔 신규가 들어오고 여러분 월세 입자나 전세 입자가 많잖아요. 오피스텔 특히 월세 입자가 많은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오피스텔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옆에 신축이 들어왔어요. 그 가격이 별로 안 비싸. 그거 옮겨간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공포심이 들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오피스텔이 공급이 멈추면 기존의 오피스텔이 늙어가요. 근데 지금 이 여건상 이자가 올라가고 공급이 더 이상 안 되면요. 월세를 예전처럼 신규 공급이 들어오면 낮추는 게 아니라 점차 올려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동안 지난 정권부터 지금 정권까지 지금 정권도 할 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게 되면은 우리의 주거질은 내려가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거나 안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나 오피스텔을 우리 생각 이상의 월세를 주고 사는 시대가 와요. 당장은 아니에요. 이게 시간차가 있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한국은 지금 주택 공급 기반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건설사가 많이 망하고 있는데 심각한 단계는 아니에요. 이번에 박상호 국토부 장관님이 예전 장관님과는 다르게 현격히 다르게 일을 제대로 해서 살려내실지 모르겠어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알아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외국에서 많이 했던 거거든요. 이런 거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건 하나예요. 딱 깔끔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월세 폭등. 어디까지 폭등하냐면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올 때까지. 제가 그때 봤던 건 유럽의 스페인이었는데요. 월세가 얼마나 비싸냐면 한 사람이 월급을 받은 다음에 월세를 60% 이상을 내요. 그런데 그게 오래된 구축에 좁아요. 작고 오래된 집에 사는데 내 월급 받은 거의 60%가 집주인한테 나가요. 그리고 집주인도 낼 세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다 뜯어간 거예요. 네, 지금 전 되게 안타까운 게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누구예요? 월세를 낼 능력이 부족하거나 수입이 부족하거나 어떤 주거지로 따지면 하단에 있는 분들이 지금 가장 큰 데미지를 먹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거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예. 정치인들이 이걸 하면서 표를 얻고 에너지를 얻었잖아요. 그 표를 주신 분들이 과연 누구냐가 전 되게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차가 있으니까 안 보이겠죠. 계속 다른 핑계를 댈 거예요.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이다, 긴축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때문이다. 하지만 들여다보면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방향이 명확해요. 이렇게 계속 가면요. 월세 상승이 되게 의외의 곳에서 나오고요. 또 일정 이상 올라갈 거고요.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공급을 해줘서 경쟁을 붙여서 저가로 뭔가 제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저가에 제공하면서도 얘네가 좀 돈을 벌게 해줘야 되는데 이 툭이라는 단어에 알러지가 생겨버렸어요, 국가가. 그래서 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번 국토부 장관님 이후에도 개선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월세가 계속 상승하겠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월세 난민, 전세 난민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월세 난민 얘기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새로운 시대를 맞을 수도 있겠죠.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